오늘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으로 눈도 내려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캐스터 오늘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오늘도 강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도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선까지 떨어져 날이 몹시 춥습니다. 또 오늘 출근길에는 내륙 곳곳으로 눈이나 비도 내릴 텐데요. 서울 등 내륙 지역에 눈 날림 정도지만 도로가 얼 수 있어서 출근길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추위가 일주일가량 이어지면서 어제는 공식적인 한강 결빙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6도, 춘천은 영하 12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출근길 빙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대부분 눈날림 정도지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서해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호남 서부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정월 대보름이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사고 소식입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17km 바다에서 부산 선적 139톤급 대형 트롤러선 A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5명이 숨졌고 외국인 선원 4명은 여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서 경비함정 21척과 해군함정 3척, 항공기 4대, 유관기관과 민간 선박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기상도 적입니다. 초속 12m가 넘는 강한 바람, 그리고 너울성 파도가 반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뒤집힌 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10시간이 넘게 걸렸고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재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바다에는 초속 12에서 14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수심 80m 정도인 사고 해역은 예측하기 어려운 소규모 돌풍이 자주 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호선은 조난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좌초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는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경 구조정마저 뒤집을 정도였습니다. 거분도 인근 해역이 지금 돌풍성 기상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확인한 게 10에서 12, 지금도 너울성 파도가 2.5 정도 이렇게. 최악의 바다 상황에 뒤집힌 배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만 1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은 전복 당시 선 내에 3명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주간 수중 수색은 시도조차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기울는 것 같아서 조타실에 올라오니까 배가 갑자기 왼쪽 편으로 해서 기울러가지고 전복됐다. 그래서 뛰어내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뛰어내릴 때 본선 조타실에 3명이 있었다, 선내에. 실종자 가족은 혹한의 날씨에 차디찬 바다에 있을 가족 생각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 반쯤 살았습니다. 좀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군함정, 또 항공기 10여 대를 이용해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꾸준히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 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해마다 2,000건씩 일어나는 어선 사고는 전체 해양 사고의 65%를 차지합니다. 사망 실종자 비중도 높아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지난해 전체 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는 119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52% 늘어난 수치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갯바위에 자초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한 달 남짓 만에 벌써 두 자릿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어업인은 고령화되며 어선 사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담조사 규모를 키우고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로 되어 있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금년도 2명 이하 승선 어선부터 의무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모든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하지만 정부 발표 후 불과 닷새도 되지 않아 또다시 어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새벽 여수 바다에서 대형 트롤어선 제22 서경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외국인 선원 4명만 구조됐고요. 10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난 한 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119명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숫자고 또 어선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구명 뗏목에서 2시간째 구조를 기다리던 제22 서경호 선원들을 해경이 발견한 모습입니다. 갑작스레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못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수 하백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요. 초속 12에서 14m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금성호가 전복돼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119명,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획량이 줄어든 탓에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사고가 늘어났다고 분석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돌풍이 더 잦아진 영향도 있고요.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구마다 철저한 선박 관리와 입출항 검사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도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 뒤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헌법재판소와 불과 300m 떨어진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과격하게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헌재 인근 집회는 더 혼잡해지고 과격해졌습니다. 헌재 인근 외국인 평균 생활 인구를 조사해보니까 1월 넷째 주에 34%가 뚝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던 기간과 겹칩니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와 경찰 통제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또 극단적 성향의 집회 참가자들의 외국인 혐오를 걱정하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안국역 5번 출구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선 노 차이나 중국 공산당 아웃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 왔다가 안전을 우려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계속되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 속 외국인 혐오 이미지까지 고착되면 한국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갈 거란 전문가 지적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신선 코너 가격 보기가 두렵습니다.
갈치가 72%, 닭고기가 25% 껑충 뛰는 등 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구한율까지 계속되면서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즘 안 오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고등어가 38%, 오징어가 31%, 소고기가 12% 비싸졌습니다. 또 커피값도 계속 오름세라 원두 수입 가격은 37%, 생두는 66%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 업체들도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단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상기후 때문에 수급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달러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예고가 돼 있죠.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우리 밥상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일주일째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는 취약계층에게 더 매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춥고 힘들수록 이웃을 도우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파를 녹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쪽방촌 주민들이 밤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챙기는 동행 목욕탕이 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쪽방촌 상담소에는 라면과 방 안 네이 등 주민들이 십시일반 나눈 물품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제설 자원봉사를 하는 70대 어르신도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폭설에 미끄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집 앞부터 지하철역까지 벌써 5년째 눈을 치우고 계시다고 하네요. 대한적십자사는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료 배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 식사 한 그릇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새벽 일자리 쉼터를 여는 등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운 이들이 많은데요. 추운 겨울 어려운 곳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증인 8명이 출석합니다. 증인 신문 일정은 이번 주까지만 잡혀 있는데 이달 안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는 11일과 13일 7, 8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4명씩 총 8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군 출신 증인들을 중심으로 계엄 당일에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것과 달리 이번 주는 계엄 전후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7차 변론기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양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후 3시 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5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지난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릅니다. 또 지난 기일에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조만간 양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후 진술로부터 최종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이 전 장관이 이곳에서 입을 열지가 주목됩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계엄령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나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국민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주 신문과 반대 신문을 2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물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장관이 연루된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도 침묵을 지킬지 아니면 자신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 한 명을 꼽자면요.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접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청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인데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증인대에 오르는 인물은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이거는 직권 신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로 물을 거고요. 따라서 청구인, 피청구인은 보충 신문을 하시는 걸로 해서 각 15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로 부대원에게 전달했던 조 단장은 잠시 후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기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 이렇게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헌재가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부른 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증인석에 앉았던 일부 군 지휘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는지 등 핵심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다음에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는 13일 헌재에 출석하는 조 단장의 증언은 내란 핵심 쟁점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추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재개됩니다. 네,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 탄핵 심판 상황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다시 열린다고 들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헌법재판관 3명이 최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명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었는데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국회의 이 선출권, 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최근에 이 변론이 종결이 됐었고 이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재개가 이제 결정이 됐었고 오늘이 이 재개 결정 이후에 첫 기일이다 보니까는 어떠한 주장이 이제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 국회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당시에 이 개최를 진행하는 이 당시에 이 국민의힘 측에 에서도 이 부분 개최에 대한 부분 관련 공문을 같이 제출했다는 이 부분을 제출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텐데 이걸 두고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가요? 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이 부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을 보면 제2항의 재판관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임명에 대한 것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어떠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부분 임명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명의 지연 시기, 그 시기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권한쟁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것이고 이 여야 합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야 합의에 관해서는 헌법에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회법에 있느냐 이걸 봤을 때도 국회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연한다든지 임명하지 않는 그런 행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 몫의 3명, 이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 1명으로 했지만 이건 어떤 법적인 구속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례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선은 지금 이 최상목 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네.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례적으로 이 두 명은 일단 여와 야가 한 명씩 이제 이 선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이 관례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관례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쪽에선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것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쟁의할 자격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사건이 2025 헐라 1입니다. 헐라 1이고 사건 명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국회법 109조를 보면 이 국회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국회 명의로 어떠한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이 국회법 109조상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인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일단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결국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2명 중에 이제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도 당연히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재판관 후보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주장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와 좀 별도로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거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보면 이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법리적으로 그 상대방의 주장이 뭐 이제 구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구성 자체는 양측 다 상당한 뭐 이유는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 재판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결정이 있을 때도 만장일치가 아닌 뭐 각각의 재판관의 이 수에 따라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할 때는 이 탄핵 같은 경우에는 6인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다른 이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이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반수 5명이 찬성을 해야지 이 부분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헌재가 인용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부분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임명을 보류한다든지 미임명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부분 임명을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임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 측에서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최상목 대행 측에서 즉시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회 측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먼저 생각이 되는 부분은 탄핵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핵이 사유가 결국에는 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때 탄핵을 이제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게 인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일단 최상목 대행 측에서 즉시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바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헌법을 위배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이번 주에도 2차례가 열리잖아요. 증인으로 좀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7차, 8차 이제 변론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각각 4명씩 이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개의 인물들이 다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증인은 이 8일, 그 13일에 진행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 경비단장 같은 경우가 이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 당사자가 이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재판부에서 그 신청 이유를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채택을 하는 그런 절차였다고 본다면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까지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증인 자체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채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비단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에 굉장히 유의미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가장 조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출석을 합니다. 이 인물에 관해서는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걸 또 따질 것 같고요. 또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또 주요 쟁점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탄핵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면 국회 측에서 소추 이제 탄핵이 돼야 된다는 사유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첫째는 그 당시 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 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요건이 이제 미비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절차의 위반이 있습니다. 절차의 위반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2번째 주장인 것이고 또 이제 3번째 같은 경우에 이 국회의 뭐 이런 해제 의결이라든지 기능 마비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번째가 이 체포를 하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포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체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영장주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상권분리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4가지, 5가지 이런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가 이제 다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행안부 장관이고 행안부가 지금 경찰이 행안부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지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국무위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 단전, 단수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떠한 뭐 헌법 위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
주말마다 단전 단수. 사실 저도 그날 좀 우려가 돼서 속옷 같은 거 몇 장 더 챙겨서 출근을 하려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새벽 사이에 해결이 돼서 막상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증인으로서 이제 국회에 출석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하는 모습이 많이 이제 보였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 증인 신문으로 이 법정에서는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의 내용들 자체도 그 기존에서의 뭐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답변할 것이다 이런 예측과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이제 증인들을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으로 인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이제 답변이 제한된다,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증언하는 것이 탄핵심판에서도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형사재판 자체가 지금 탄핵심판 사건보다는 더 늦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탄핵심판 사건 자체는 이게 굉장히 180일이라는 기간을 만약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형사사건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의 그 진술이 이 탄핵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라기보다는 탄핵사건에서의 진술이 형사사건에 이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답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각 재판관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발언을 하긴 할 것인지 상황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싹 다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두고요. 윤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이에서 진실 공방 양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인 게 조태영 국정원장인데 13일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점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국정원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이라도 어떤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 계엄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해임의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해임이 된 이후에 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는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이 주케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또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이 채택 여부도 지금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지금 또 이달 안에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13일까지만 기일이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인 신문을 추가로 더 진행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마 이 재판소에서도 결국에는 이번 주에 증인신문의 내용을 들어보고 만약이라도 추가적인 증인을 다시 한번 좀 부를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신문 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13일에 이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마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해서 이 법률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그 기일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정도 기일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두세 차례 이렇게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정을 저희가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사건 당시에 2월 22일에 16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증인 신문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17차 최종 변론기일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때 이제 이 각 양 당사자가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의 기간을 한 2주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3월 10일에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기간의 간격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 13일에 종결이 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13일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고가 언제쯤 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그 증인신문기일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신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리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기일을 한 차례 이상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차례 이상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평의 자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2주 정도는 평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평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증인신문의 기일이 언제쯤 종료될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구속 취소를 신청한 이유가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93조에 보면 구속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이제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구속 취소는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 취소라는 것이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결국은 법원이라든지 이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다투는 것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는 이 부분 청구를 이제 저희가 일반 사건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검찰에서 1월 26일 그 저녁 6시 54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계산에 따르면 1월 25일 밤 12시에 종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소 시점이 만약에 기소 시점에서 그 기간이 이제 다 도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석방을 하고 석방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구속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공수처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취소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안에도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일반 사건에서는 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이 구속 취소 그 사건에 대해서도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최근에 이 부분 이제 청구가 있었지만 이 7일 이내가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기현, 추경호 등 친윤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 대통령을 이제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의 접견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여론전이라던가 뭐 좀 유불리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예, 일단 이 정치인분들이 접견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황제 접견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방어권이다. 반대쪽에서는 70차례에 걸쳐서 외부인 접견을 했다. 좀 과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분 70차례가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이제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변호인 접견이 66회, 그리고 일반 접견 2회, 그리고 장소 변경 접견 2회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반 접견이나 장소 변경 접견 같은 경우가 이제 변호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변호인 접견이 66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66회라고 했을 때 뭐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 조금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 현직 대통령 최초로 미식 축구 프로리그 결승전인 슈퍼볼을 직접 관전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되며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은 한국과 미국 간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미국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 보호 조치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지난주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출근길 역시 춥다고요? 네, 지난주 내내 이어진 한파에 휴일이었던 어제는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강에 공식 결빙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선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직 눈이 오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폭설이 이어진 서해안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전히 내렸던 눈이 녹지 못하고 그대로 쌓인 곳이 많은데요. 곳곳에 추가로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추위와 함께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들이닥친 입춘 한파가 일주일가량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때내진 한파에 어제 관측된 한강 결빙은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늦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4도, 춘천은 영하 12.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에 강한 눈구름대가 들어와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수도권 등 그 밖의 내륙에서도 1cm 안팎의 약한 눈이 오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길었던 추위가 누그러들겠고요.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달맞이 가신다면 당일의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해안가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2월 10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